저는 김정호입니다. 올해 67세, 평생을 철도 기관사로 살아온 남자죠. 제 옆엔 아내 박선희가 있습니다. 65세,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부부의 꿈은 참 소박했습니다. 시골 어디든 좋으니 조그마한 집 한 채 짓고 마당엔 상추며 고추 심어서 키우며 살고 싶었어요. 가끔은 전국 방방곡곡 여행도 다니면서 말이죠. 젊은 시절 너무 바빠서 못 가본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아온 퇴직금과 적금을 합치니 딱 7억 원이었습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금액이었죠. 집값 비싼 서울 떠나서 시골 가면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보상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저희는 어디에 있을까요? 서울 변두리. 허름한 고시원 6평 남짓한 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창문 밖으론 삭막한 벽돌담만 보여요. 아내는 하루 종일 벽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7억 원이란 거금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증발할 수 있는 건가요? 모든 시작은 제 동생 김상호에게서 비롯됐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전화를 받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 부부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건 절망뿐입니다. 그날은 참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내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제 동생 김상호였습니다. 60세인 상호는 평생을 자영업으로 살아왔어요. 치킨집도 해보고 분식집도 해보고 카페도 운영해 봤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만 했죠. 형, 나야 상호. 목소리가 평소보다 들떠 있었어요. 응, 무슨 일이야? 형, 이번엔 정말 대박 터질 것 같아. 도시락 프랜차이즈 본사랑 계약했거든.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상호는 늘 이번엔 다르다는 말만 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죠. 상호야, 너 그동안 몇 번이나? 아니야, 형, 이번엔 진짜야. 본사에서 직접 연락 왔어. 우리 동네가 최적의 입지래. 초기 투자만 있으면 한 달에 1,000만 원은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상호의 허풍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과장이 심했고 항상 큰 소리만 쳤어요.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데? 2억만 있으면 돼. 형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2억이라니요? 우리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었어요. 베란다에서 아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아내는 상호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상호야,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우리도 노후 준비해야 하고. 형, 제발. 나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에도 안 되면 진짜 끝장이라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자신감 넘치던 상호가 이렇게 애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절박함이 느껴졌죠.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또 돈 달라는 거죠?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응, 2억 정도. 절대 안 돼요. 도련님은 원래 허풍쟁이잖아요. 몇 번을 속았는데 또 속으려고 해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절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혈육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동생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형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날 저녁 집 앞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형, 나야. 상호. 문을 열고 보니 상호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반쪽으로 야위었고 눈가는 푹 꺼져 있었죠. 옷도 구겨져 있고 머리도 산발이었어요. 상호야, 어떻게 된 거야? 얼굴이 왜 이래? 상호는 현관에 주저앉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60세 어른이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형,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이번에도 망하면 진짜 끝장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출은 다 막혔고 카드론도 한도 꽉 찼어. 집도 이미 담보로 잡혔거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상호가 제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존심이 센 동생이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상호야, 2억이라는 돈이. 형, 제발. 나 죽으란 거야? 정말 마지막이야. 상호는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형을 향해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거실에서 아내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져 있었죠. 그날 밤 상호를 돌려보낸 후 저희 부부는 크게 다퉜습니다. 여보,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에요. 당신 은퇴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벌써 잊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선이야, 동생인데 어떻게 외면해. 저렇게 무릎 꿇고 빌었는데. 도련님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위기 때마다 눈물 연기하고 가족들 등쳐먹고 살았잖아요. 아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동생의 절망적인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혈육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이성적으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자꾸 기울었거든요. 딱 한 번만 도와주자. 정말 마지막이라니까. 당신 이 선택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에 남아 밤새 고민했어요. 30년 모은 돈을 동생에게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제 마음은 동생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오전 저는 은행에 가서 퇴직금 통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30년 넘게 모아온 돈을 처음으로 큰 금액 빼내는 순간이었거든요. 2억 원 송금하시겠어요? 은행 직원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통장 잔고에서 2억 원이 사라졌어요. 가슴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죠. 아내 선희는 제가 돌아오자마자 물었어요. 보냈어요? 응, 보냈어.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 선택 반드시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동생 상호를 믿고 싶었어요. 이번엔 정말 다를 거라고, 그의 간절한 눈빛이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상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형, 정말 고마워. 덕분에 계약 완료했어. 이번 주부터 인테리어 공사 들어간다. 그리고 실제로 사진들이 날아왔습니다. 가게 공사 현장 사진,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과 찍은 사진, 도시락 샘플들까지요. 모든 게 그럴듯해 보였어요. 봐, 여보. 진짜 하고 있네? 저는 아내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엔 직원 면접 보는 동영상까지 보내왔습니다. 상호가 정장을 입고 지원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이었죠. 정말 사업자 같아 보였어요. 형, 다음 주면 시범 운영 들어간다. 꼭 와서 맛보고 가. 상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나마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돈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죠. 아내도 그래도 뭔가 하고 있긴 하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도록 가게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상호에게 전화를 걸어도 아직 준비 중이라는 말만 들었죠. 상호야, 언제 오픈하는 거야? 형, 허가 문제로 조금 늦어지고 있어. 곧 해결될 거야. 뭔가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다음 주라더니 그 다음엔 이번 달, 그 다음엔 다음 달이라고 했어요. 계속 미뤄지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제게 날카롭게 물었어요. 여보, 혹시 우리가 속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사진도 보내고 동영상도 찍어서 보내는데 뭘? 그런데 마음 한편으론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상호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하루 걸러 하루씩 전화가 왔는데 이젠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 여보세요? 상호야? 아, 형.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연락할게. 그리고는 뚝 끊어버렸어요. 회의라니요? 도시락 장사에 무슨 회의가 그렇게 많은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전화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형, 지금 시식회 준비하느라 바빠. 이번 주엔 꼭 와봐. 그래? 몇 시에 가면 돼? 아, 그건. 다시 연락할게. 또 뚝 끊었습니다. 시식회라면서 정작 시간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이상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가게 앞을 지나가 봐도 여전히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공사도 끝난 것 같은데 왜 문을 안 여는 걸까요? 아내 선희가 제게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여보, 뭔가 이상해요. 도련님이 우리를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바쁘니까 그런 거지. 하지만 저도 속으론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2억 원이나 주고 나서 이렇게 연락이 뜸해지는 게 정상인가요? 어느 날 저는 직접 상호가 말했던 가게 주소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다른 가게가 있었어요. 치킨집이었죠. 사장님, 여기 예전에 도시락 가게 준비하던 사람 없었나요? 도시락 가게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상호가 이 주소라고 했는데요. 집에 돌아와서 다시 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호야, 주소를 다시 확인해줘. 내가 가봤는데 치킨집이 있더라. 아, 형. 주소가 바뀌었어. 임대료 문제로 다른 곳으로 옮겼거든. 또 다른 핑계였어요. 그러면서도 새 주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심각하게 대화했어요. 여보, 정말 이상해요. 2억 원 받아놓고 이렇게 연락을 안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래도 상호가 우리 돈 갖고 도망친다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제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혹시 정말 우리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상호가 처음부터 우리를 속일 계획이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수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2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우리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상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형, 큰일 났어. 급한 문제가 생겼거든. 무슨 일인데? 계약금이 부족해. 본사에서 갑자기 추가 보증금을 요구하는 거야. 1억만 더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 또 돈 이야기였어요.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상호야, 이미 2억을 줬는데 또 돈이 필요하다고? 형, 이거 놓치면 지금까지 들어간 2억도 다 물거품이야. 본사에서 계약 취소한다는 거야. 상호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2억만 있으면 끝이라고 했는데요. 상호야, 처음 계약할 때 이런 얘기 없었잖아. 나도 몰랐어. 본사 정책이 바뀐 거야. 형, 제발.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2억이 들어간 상황에서 추가 자금 없이는 모든 게 무너진다니요. 그럼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정말 날아가는 건가요? 아내 선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또 돈 달라는 거예요? 이제 1억? 그런데 이번에 안 주면 2억도 다 잃는다고 하네. 아내는 화가 났어요. 그건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이에요. 이미 돈을 받아놓고 계속 추가로 요구하는 거라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2억을 투자한 상황이 아까웠습니다. 정말 여기서 그만두면 모든 게 헛수고가 되는 건가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상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시간이 없어.
이번 주까지 안 주면 계약 날아가. 형, 제발 도와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그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들어간 2억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은행에 갔어요. 이번엔 1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또 줄어들었죠. 송금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겠죠? 더 이상 추가 요구는 없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보냈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아내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방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서로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론 이제 진짜 잘 될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총 3억을 투자했으니까 이제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일주일 후 상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형, 미안한데?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또 돈 달라는 전화구나. 형, 미안한데? 또 문제가 생겼어.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상호의 목소리엔 미안함보다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번엔 뭐가 문제야? 설비 업체에서 추가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거야. 5천만 원만 더 있으면 정말 끝이야. 또 정말 끝이라는 말이었어요. 벌써 몇 번째 마지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상호야, 이미 3억을 줬는데. 형, 이번에 안 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다 날아가. 설비 없으면 영업허가도 못 받아.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하지만 이미 3억이나 들어간 상황에서 5천만 원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와는 이미 대화도 단절된 상태였어요. 제가 또 돈을 보낼 거라는 걸 아는 듯 했죠. 결국 5천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엔 또 다른 핑계로 5천만 원, 그 다음 달엔 3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직원 월급, 임대료, 광고비 등등 온갖 이유가 있었습니다.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끝이 없었어요. 어느새 통장에서 총 5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7억 중에서 5억이요. 남은 건 겨우 2억뿐이었어요. 그런데 가게는 여전히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상호에게 전화를 걸어도 곧 오픈한다, 준비 중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왔어요. 은행에서 온 독촉장이었습니다. 김정호님의 대출 상환이 연체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 명의로 1억 원 대출이 잡혀 있었어요. 보증인은 김상호였습니다. 언제 이런 서류를 작성하셨나요? 은행 직원이 물었어요. 저는 이런 대출 신청한 적 없는데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 도장이었어요. 언제 상호가 제 도장을 가져간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선이야, 큰일 났어. 내 명의로 대출이 잡혀 있어. 아내 박선희는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쓰러졌어요. 여보, 여보.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 같네요. 병실에서 아내가 깨어났을 때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내 인생을 다 잃었네. 그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그렇게 절망스럽게 우는 아내를 본 적이 없었어요. 저도 병실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5억 원이 사라지고 1억 원 빚까지 생겼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상호를 직접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5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 왜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는지 따져 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호가 예전에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어요. 허름한 상가 건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상호야, 나야, 형이야.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문고리를 돌려봤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깜짝 놀랐어요. 텅 빈 사무실이었거든요. 낡은 책상 몇 개와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벽에는 바래진 간판 하나만 걸려 있었어요. 이게 뭐야? 바닥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적어도 몇 달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무슨 사업을 했다는 건가요? 옆 가게로 가서 물어봤어요. 사장님, 옆집에 김상호라는 분 모르세요? 아, 그분이요? 가게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전에 빚쟁이들이 막 찾아왔어요. 문 두드리면서 돈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뒤로 한 번도 못 봤어요. 필리핀으로 도망갔다던데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필리핀이라고요? 상호가 해외로 도망간 거예요? 언제쯤 일인가요? 한두 달 전쯤? 그때 여기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제가 마지막 돈을 보낸 것도 이미 상호가 도망간 다음이었다는 뜻인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도시락 프랜차이즈도, 가게 인테리어도, 직원 면접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그 사진들과 동영상들도 어디서 구한 건지 모르겠지만 전부 조작된 거였어요. 저를 속이기 위한 연출이었던 거죠.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선이야, 상호가 필리핀으로 도망갔대. 아내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사기였던 거네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요. 동생이라는 이름에 속아서 평생 모은 돈을 그냥 날려버린 거였습니다. 상호는 처음부터 저희 부부의 퇴직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형을 속여서 돈을 빼앗을 계획이었던 거죠.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의 눈물도, 무릎 꿇고 빌던 모습도, 절박한 목소리도 모두 연기였어요. 5억 원은 완전히 사라졌고 1억 원 빚까지 생겼습니다. 7억에서 6억이 날아간 거였어요. 동생은 저희 부부의 평생을, 은퇴 이후의 모든 희망을 속여서 빼앗아 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남은 잔액을 확인해야 했어요. 2억 원에서 병원비, 생활비를 빼니 1억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호명의 대출 1억 원을 갚아야 했어요. 결국 실질적으로 남은 돈은 5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제 명의로 된 또 다른 대출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4천만 원이네. 상호가 제 도장을 언제 어떻게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여러 군데서 돈을 빌린 것 같았어요. 결국 남은 돈마저 모두 빚을 갚는 데 써야 했습니다. 마지막 1,000만 원을 은행에 입금하고 나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3천 원. 30년간의 노동이 고작 3천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 선희에게 통장을 보여줬어요. 선희야, 이제 정말 끝났어. 아내는 통장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도 못 믿겠어요. 그 말이 가장 큰 상처였어요. 돈보다 더 무서운 건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거였습니다. 동생한테 속은 건 나도 피해자야. 하지만 내 말은 안 들으셨잖아요. 처음부터 사기라고 했는데 아내 말이 맞았어요. 처음부터 아내는 반대했었거든요. 저만 혼자 상호를 믿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저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밥도 따로 먹고 TV도 따로 봤어요.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 집을 빼야 했습니다. 전세금도 이미 상호에게 다 줘버렸거든요. 결국 서울 변두리 고시원을 얻었어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6평 남짓한 방에서 저희 부부가 살게 됐습니다. 냉장고도 없고 화장실도 공용이에요. 밥은 컵라면으로 때워야 했습니다. 67세, 65세 노인 부부가 고시원에서 컵라면 먹으며 사는 신세가 됐어요. 아내는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가끔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봤지만 위로할 말도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아내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아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남편이 바보 같은 선택을 해서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린 게 아내의 잘못인가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난방비도 걱정되고 끼니도 걱정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30년간 성실하게 일한 대가가 고시원 월세와 컵라면이라니요. 이게 제가 꿈꾸던 노후였을까요? 지금 저는 고시원 책상 앞에 앉아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옆에서는 아내가 또 한숨을 쉬고 있어요. 벌써 몇 번째 한숨인지 세지도 못하겠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컵라면 살 돈도 아까웠거든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난방비는 어떻게 낼지 막막합니다. 67세에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경비 일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내도 어디든 청소 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말이에요. 돌이켜보면 모든 건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동생, 상호의 전화를 받은 것, 그리고 그의 말을 믿기로 한 것 말입니다. 처음엔 단지 2억만 도와달라고 했었죠. 마지막이다. 이번엔 다르다는 그 말을 믿었어요. 혈육이니까, 가족이니까 한 번쯤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어요. 첫 번째 돈을 준 순간부터 끝없는 요구가 시작됐습니다. 조금만 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말에 계속 속았어요. 결국 5억 원을 잃고 1억 원 빚까지 떠안았습니다. 30년 모은 돈이 6개월 만에 사라졌어요. 상호는 그 돈을 들고 필리핀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망가졌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이제는 서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내의 인생까지 망쳐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속아서 평생 모은 돈을 건네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부디 멈춰 달라는 겁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이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은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에요. 특히 큰 돈이 걸린 투자나 사업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 돈은 여러분의 노후와 생명을 지켜줄 마지막 방패거든요. 저희 부부처럼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닫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잃은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특히 저희 같은 나이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형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럼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김정호입니다. 67세에 고시원에서 컵라면 먹으며 사는 바보 같은 형이에요. 제 실수를 여러분은 따라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